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총 6가지를 알아보게 될 텐데 사회복지를 도대체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호부조의 동기인 건데요. 자, 상호부조라는 것은 상호, 서로가 서로를 부조, 돕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호혜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상호부조라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날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가족과 이웃 또는 뭐 노동조합, 자조집단. 자, 이 단어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그 학습 과정에서 뭐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서로가 돕는 클라이언트들끼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최대한 축소되고 클라이언트들끼리 서로를 돕는 그런 집단 과정을 우리가 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 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에나 여전히 상호부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닌 정서적인 지지, 사회적 관계, 정보, 활동 등의 자원을 가족, 이웃과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그 진화 심리적인, 진화 생물학적 관점을 소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인간이 진화의 경쟁에서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란 종이 독립된 것이 약 600만 년 전이라고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600만 년 전에 독립적인 종이 되면서 다른 종들, 우리를 위협했던 다른 종들, 우리는 사자만큼 강한 이빨도 없었고 치타만큼 빠른 발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진화를 이루었던 것은 진화 심리학자, 진화 생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협력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져 있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 그것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호부조는 인간의 욕구 충족 동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욕구라고 보는 겁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소속된 집단적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핵심적인 목표로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의미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적 이득이 아닌이라고 일단 그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도 무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호부조의 동기는 현대사회와 전통사회를 비교했을 때 전통사회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함에 따라서 전통사회에 비해서 상호부조의 동기는 비교적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거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것은 좀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자한테 쫓길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됐죠. 과거에는 부족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부족 생활을 하면서 각 개인들이 서로 뭉치고 돕고 협력해야만 다른 종들,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의 위협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가 됐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무한 경쟁의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누군가를 타인 돕는 건 그게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유전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자, 바로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이 상호부조의 동기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적 동기입니다. 자선적 동기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서로 돕고 불우한 타인까지도 구제하는 자선 행위를 강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교에서 언급하는 이웃사랑, 형제, 자비, 자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종교의 자선 활동은 기관 혹은 조직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도화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주로 기독교 쪽인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서양에서 발달을 할 때 이 특히 중세 시기를 포함해서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막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인 건데요. 자, 유럽에서 중세 시기에 교회가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와 분리되지 않은 시기였었습니다. 즉 중세 교회는 국가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교회가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선의 방법과 양, 수혜자의 자격 요건, 영어로는 이제 eligibility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클라이언트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자, 교회가 유럽의 얘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빈민을 구제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겠고,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동기의 구현은 여전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 동기는 자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는데요. 자, 자선의 입장은 뭐냐면 받는 사람, 수혜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려보다는 베푸는 자의 심적인 태도나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어떤 기준들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나 환경의 부조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주는 사람 입장이 더 강조된다는 관점입니다. 자선 행위를 통해서 구원 혹은 속죄를 받고자 하는 또 경향도 있을 수 있겠고, 신의 뜻과 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 주는 사람,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종교적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에 있어서의 공공제도로서의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중심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받는 사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놓고 고려하는 것이 이 현대적인 사회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종교적 동기는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개념의 인식 변화에 관련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는 현재에서는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자원봉사활동이나 종교단체의 복지활동과 인권활동 등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법인은 이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입니다만, 사회복지를 설립한 모 법인이 종교법인인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아서 사회복지사 채용 과정에서 있어서도 어떤 특정 종교를 이제 요구할 때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6가지 중에 세 번째는 정치적 동기인 건데요. 자, 앞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했었던 상호부조라던가 종교적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이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 또는 정부가 사회복지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라는 선의 좋은 뜻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관점인 건데요. 현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설득력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사회복지를 왜 확대하고 왜 발전시키는가? 이것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에 대한 어떤 이타주의적인 관점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사회복지를 발전시킨다라는 관점인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독일 경우를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 경제 대공황에 있어서 대규모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던 시기죠.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자,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그들이 이제 범죄도 하게 되고 정부도 바꾸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정부가 그 당시에 현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더 이상 불만 갖지 말고 사회보장 이만큼 해줄 테니 더 이상 불만 갖지 말고 살아달라 라고 국민을 회유하기 위한 입장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더 현저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정치적 동기가 획득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그 독일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라는 그 재상이 사회복지 제도를 그 활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사회보험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시행했던 것은 독일이고 그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자,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해 보면 비스마르크가 정말로 빈민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이 제도를 시행했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사회보험을 최초로 실시한 이 비스마르크의 의도는 그 당시에 독일은 유럽에서 그 후진국이었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약소국이었고 후진국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동원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부국 강병, 독일을 힘센 나라로 키울 거냐. 힘센 나라로 키우려면 국민들을 동원해야 될 텐데 국민들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험 제도가 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유럽을 이제 관통하고 있었던 사상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이었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그 아이디어가 점차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확산되면서 이 비스마르크의 입장에서의 우려사항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을 이제 우려한 거고 사회주의 혁명 하지 말고 국가가 이렇게 보장을 해줄 테니 그 사회주의 혁명은 하지 말라는 일종의 채찍과 당근 중에 당근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이제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 발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 발달, 특히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게 되겠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가 되게 되는데 빈곤층에 의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회복지가 활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건데요. 자, 앞서서 제가 그 테드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차드 윌킨슨 이라는 그 학자의 그 테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그 꽤 많이 알려진 그 테드의 그 강연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리차드 윌킨스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만큼 빈곤한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적 해악, 범죄, 정신질환, 자살, 폭력, 낙태 이런 사회 문제들이 왜 많이 발생하냐 하면 그 사회가 빈곤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이 그 1인당 GDP가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그 상위에 속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소득이 높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안에서 경제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가 그 요소가 그 사회가 얼마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며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자살과 폭력이 발생하는지를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그 국민소득이 1인당 GDP가 3만 불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인 건데요.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4만 불, 5만 불 되면 우리나라가 안정된 사회가 될 거냐가 아니고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얼만큼 좁혀지는가가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정신질환과 자살과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감소는 결국 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해야만 그래야 범죄와 정신질환과 자살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영국과 미국에서 또 다른 예를 좀 살펴보면 영국에서 1601년에 사회복지 역사 그러면 영국이 가장 먼저 나오게 마련인데요. 1601년에 영국에서 구빈법,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그 최초의 국가가 그 사회복지에 개입한 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빈법을 제정한 의도는 역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의도라기보다는 그 당시 영국의 불황인들, 빈민한 불황인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위협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크게 이제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빈곤과 대공황으로 대규모 폭동이 야기되고 사회가 불안해지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고 확대하고 발전시킨 이유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획되거나 의도된 의사결정에 의하기보다는 다른 정책의 부산물로서 개발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족지원법의 경우에는 복지수급자들이 공공복지에 의한 거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지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고 그들의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장애인들이 직업지원을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장애인 수당이라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공공부조의 지출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 이것도 바로 이러한 다른 정책의 부산물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스웨덴의 경우엔 사회민주당이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 총연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즉 노동조합이라는 이익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이 북유럽 중에서 이제 북유럽에서 통상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익집단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최근에 미국의 2014년도에 이제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아주 최근까지도 없었던 나라에 속하는데요. 아주 최근에 와서야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미국은 의사회의 강력한 의사들의 연합인 의사회라는 이익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이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회보험 방식의, 즉 건강보험 제도가 아예 없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복지 제도가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덜 발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이 정치적 동기에 포함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는가에 대한 동기 6가지 중에서 네 번째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자,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정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관점인 건데요. 보통 우리가 대중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왠지 소모적인 것, 그냥 경제적인 것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를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그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라는 관점의 입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를 분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저절로 잘 굴러간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죠.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더라. 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를 이제 해오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저는 아담 스미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에 온다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이론을, 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자신의 이론을 수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시장을 대신해서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 이게 사회복지의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겠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시장의 실패 관련돼서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다수에게 이익은 되지만 직접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거리의 가로수 같은 것들이 이 시장의 실패에 해당합니다. 거리의 가로수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가로수를 많이 세웠다고 해서 가로수를 보는 혜택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선 이런 재화는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은 되지만 기업 입장에선 이익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기업은 공급하지 않는 거고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재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그래야만 시민들의 복리가, 효용성이 가장 크게 발전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경제적 이유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사회 문제의 경감이나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사회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자, 여기 관련돼서 이런 비용의 감소라든가 부정적 결과의 최소화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의 다른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로 성장했을 때 그 사회가 마주치게 될 비용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비행 청소년에게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성인 범죄자로의 그 성장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복지가 감소시키는 셈이 됩니다. 사회복지가 구체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는 셈이죠. 경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에 IMF라는 경제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과 가정 해체에 따른 막대한 사회 문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발전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효율적이면서 가족 갈등을 줄이고 사회 해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경제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동기인 건데요. 사회복지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이 이데올로기적 동기입니다. 자, 이 이데올로기라는 영어의 단어를 좀 풀어보면 이데아는 신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할 땐 신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논리에 해당하는 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통으로 소유되는 신념이나 가치의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개인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나누어 본다면 개인적인 이데올로기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신념,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 최소한 최저한도의 삶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에 해당하죠. 또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사회 가치, 원리, 방법 등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인적 이데올로기는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신념과 느낌과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개인적 이데올로기가 집합적으로 표현돼서 사회복지 제도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원리, 방법 등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데올로기적 동기의 대표적인 것이 이타주의와 인도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타주의는 외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겠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 부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돕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부조는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도울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돕는 것인데요. 이타주의는 내가 돕는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기대 없이 돕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돕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천사와 같은 순수한 그런 의미의 이타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호부조처럼 직접적인 호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끔 이제 기사화가 되는 상황을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자신의 가족도 아닌 물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에 관련된 이제 기사들이 가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진 누군가를 처음 보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물에 빠진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을 때, 아, 나중에 내가 물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부조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이타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 사회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이 인도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도주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사회적 차원에서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관심을 두고 이를 증진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이타주의는 주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집합적인 의미로 확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계급적 상하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자들의 정치적인 힘이 강력해서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왜 노령수당을 포함한 노인에 관련된 복지를 하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동기의 해석은 그들이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점점 이제 노인이 많은 비중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이 많은 표를 갖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복지를 많이 한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 동기에 해당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동기는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는 노인들의 복지와 행복을 배려해서 인도주의 이데올로기가 배려한 것은 이 노령연금을 통해서 인도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아직 이제 여생을 보낼 기간이 많지 않으니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도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가지의 사회복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동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6번째인 전문 직업적 동기입니다. 전문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인간을 돕는 일에 관심과 매력을 느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점점 더 평생을 사회복지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 법률가, 의사, 교육자 등과 같은 전문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철학과 윤리에 입각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고 활용해서 원조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왜 사회복지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법률가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런 동기 때문에, 전문적 동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게 된다라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자, 다른 동기들과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적 동기에서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 더욱 헌신하게 되는 주요 동기는 이 전문 직업에 관련된 사회복지의 동기가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물론 전문 직업으로서의 페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회적인 공헌, 소속감, 직장에 대한 자부심 등에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인 인정, 승인, 임금이나 개인 생활에 관련된 만족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의 사회복지를 도대체 왜 하는가에 관련된 동기를 살펴봤는데 이 6가지의 동기는 물론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또한 딱 한 가지만의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인 또는 사회복지 제도, 국가 하는 사회복지나 또는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나 자, 이런 것들이 왜 사회복지 제도를 하며 개인은 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가, 이런 것들은 이 6가지에 관련된 동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6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